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인 지난 주말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CNN과 CBS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사건이다라고 보도하며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은 Absolute Reserve, 절대적 결의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단 4시간 만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면서 서반구의 지정학적인 지형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을 마약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법 집행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면서 국제법적인 문제를 우회를 하고 하이브리드 전쟁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미군은 러시아제 방공망을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고도의 전술과 정보력을 바탕으로서 요새화된 수도에서 국가 원수를 정밀하게 축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군사력 투사이자 21세기 전력 투사 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작전의 전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밤 11시 46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최종 승인을 내립니다. 작전명은 Absolute Resolve, 절대적 결의입니다. 그리고 새벽 1시, 아니 정확하게는 2시 1분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미군의 헬리콥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불꽃놀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 후속되는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그때 당시에 휴대폰이 터지지를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걸 잠시 후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폭음이 도시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공습 이후에 안가에 투입해서 안가 투입 후 30분 만에 마두로 체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9분에 마두로는 이오지마 항공모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짜여져 있는 각본이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면서 이행이 됐었던 모든 작전이었습니다. 정밀 축출 작전이 되고 있었고 이곳에서 대규모 지상전 대신에 델타포스와 160 특수한 작전의 항공연대인 나이트 스토커가 투입되면서 핵심 인물만 신속하게 확보하게 되는 외과 수술식 타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한 건 미 육군의 전설적인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였습니다.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을 체포할 때도 또 2011년에 빈 라덴 작전에 투입됐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에 본부를 둔 이 부대는 존재 자체가 기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에는 나이트 스토커스라고 하는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까지 함께하면서 악천후 속의 야간 침투 비행의 최고 전문가들까지 지금 대거 투입이 됐고 그리고 이번 그 폭스뉴스의 인터뷰를 참여했었던 퇴역 델타포스 대원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게 방공망을 뚫고 땅에 발을 디디는 건데 일단 땅에 디디고 나면은 작전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의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조밀조밀하게 그 작전 안에서 하늘에서는 어떤 식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 델타포스가 침투되기 이전까지의 일련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그 지상전 안에서 이런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수차례 리허설을 거듭 반복한 이후에 하나의 씬을 만드는 것처럼 이번 작전이 그렇게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부분도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부대원들이 마두로의 저택과 똑같이 만든 모형 건물에서 몇 달간 훈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철문, 안전실 모든 게 실제와 똑같은 상황 안에서 훈련을 거듭 반복을 했었었고 마두로가 안전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압을 당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러시아가 마두로에게 방공망까지 지원해주고 그랬었는데 러시아의 방공망도 미국의 군사력 앞에서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작전 당일의 타임라인을 좀 보면 일단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이 제일 먼저 시행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으로서 방공 시스템과 지휘 통신망을 마비를 시키면서 베네수엘라에서의 눈과 귀를 일단 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자전을 통해서 이 모든 신호들을 다 차단시키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토마호크 미사일로서 주요 방공기지를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가운데에서 하늘을 또 베네수엘라 차원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군사시설들을 다 그냥 일제히 같은 시간 동시대때 안에 타격을 시키면서 하늘길을 아예 그냥 막아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델타포스 대원들이 헬기를 통해서 카라카스까지 안전하게 육상을 통해서 마두로의 관저가 있는 군사복합단지까지 직접 강습을 할 수가 있었던 그 사전의 배경들, 이게 모든 게 다 치밀하게 작전 가운데서 펼쳐지게 된 것이었고 안가로 투입되자마자 실제로는 한 30분 만에 마두로 부부의 신병을 확보를 하면서 또 인근 해상에 있는 이오지마 상륙함까지 이송이 됐고 그 모든 일련의 모습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나서 SNS로 먼저 이 작전의 성공을 발표를 하면서 이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딴소리하지 않게끔 미국이 먼저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SNS에서 성공을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이 상황을 아예 그냥 종결지면서 베네수엘라 쪽에서 딴소리를 못하게끔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그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 뒤에는 숨은 주역도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정보 분석의 최강자입니다. 팔란티어의 활약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델타포스처럼 팔란티어도 예전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의 추적이나 2003년에 사담 후세인 체포작전에서도 그 핵심 역할을 했었고 후세인의 동선이나 연락망, 은신처 패턴 등을 분석을 해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를 예측한 그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연결을 해서 표적의 위치를 특정하는 게 이 회사의 특기였고 이 팔란티어 또한 이번에도 그 활약을 보여주면서 마두로의 모든 족적들을 다 취합을 하고 어디에 있다라는 타겟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정보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CIA가 수집한 정보까지 분석하면서 마두로의 정확한 위치, 경호 체계, 또 일일 동선 등을 파악을 하고 어느 시간대에는 어디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지 또 경호원의 교대 시간은 언제인 건지 이 작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150대의 항공기가 동원이 됐고 20개 정도의 공군기지가 동시 출격되며 또 합참의장의 댄케인 장군 같은 경우도 날씨가 막 풀리는 이 순간을 포착을 했고 세계 최고의 조종사들만이 통과할 수 있었던 기상 조건이었다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F-35 전투기들이 하늘을 장악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방공 시스템이 뭐 하나 제대로 해볼 수도 없었던 상황 안에서 그냥 눈 휘둥그레게 뜨고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 안에 그냥 작전은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 되고 있었고 방공 시스템도 완전히 무력화가 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라고 해서 장군들과 함께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그 결과가 완벽했습니다. 150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지만 표적만 정확하게 외과 수술하듯이 뽑아내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했고 이게 바로 첨단 기술과 정예 특수부대가 만났을 때 나오게 된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 질문입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한 거일까요? CNN이나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계속해서 석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매장량의 10배 정도가 붙어 있는데 물론 석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안보입니다. 1962년에 쿠바에서의 그 미사일 위기 기억하실 겁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를 하려고 하자 미국은 거의 제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쿠바가 플로리다에서 불과 150km 떨어져 있었던 미국의 앞마당이었다는 겁니다. 미국 본토 사정거리 안에 적성국의 군사력이 들어오는 거? 이게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 라인이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카리비안 해를 건너게 되면 바로 닿는 거리,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기지가 또 무기가 정보시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차베스 때부터 시작됐던 철저한 반미 그리고 친러 친중 노선이었고 또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군사 고문단도 파견하고 방공망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1대1로의 일환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베네수엘라에게 쏟아붓고 있었던 이 모습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안보의 문제였었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20년 3월에 이미 그 베네수엘라를 작전 안에서 좀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까지도 실제로 2020년이라는 시간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로 봤을 때 마약을 통한 어떤 법 집행 차원으로 작전을 움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뒤에 석유가 아주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실제 정말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선 이건 안보의 문제였던 겁니다. 미국의 대문 앞에 적국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고 있는 거 이게 비단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고 멀로 독트린 이래의 200년간의 미국 외교 정책의 큰 기둥이었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의 접근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그 레드라인을 넘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서 한번 취합해 봤습니다. 먼저 남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의 라 나시온, 그리고 라보스 같은 경우는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의 자유가 진격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벨리스크가 베네수엘라 국기색으로 점등된 소식을 탑으로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엘 우니베소르 같은 경우는 독재자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썼고 파라과이의 ABC 컬러는 민주적인 가치의 승리라고 보도하면서 먼저 좀 이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공격하고 있었던 모습을 상당히 좀 반기는 쪽의 나라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그리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부켈레 대통령은 범죄자에게는 자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중에 좌파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볼레아지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룰라 대통령의 수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경우도 엘티엠포는 페트로 대통령의 주권 침략이다라고 하는 강경 발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같은 경우도 우파와 좌파로 완전히 지금 양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있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일종의 줄타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권의 원칙은 중요한데 마두로 정권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명백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은 비교적 우호합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였었다라고 하면서 이해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미 동맹의 힘이 여기서 보여줬고 이런 가운데에서 영국 총리의 경우는 영국은 미국에 지금 현재 있었던 작전 실행에 우리 영국이 개입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흥미로운 건 동유럽입니다. 폴란드나 체코, 발트 3국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러시아 영향력 차단 차원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최근에 또 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동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 역시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무력 사용 금지나 국제법의 준수를 외치면서 규탄 성명을 내고는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수사일 뿐이고 비공식적, 이게 진짜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 안에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밀착 관계가 끊기는 것을 반기는 입장? 그러니까 이란 견제 차원에서 미국이 말한 것은 실행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이면서 좀 이중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곳이 중동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동 중에서도 친미 성향의 중동이라고 한다면 이란과 하마스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경고 메시지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이란의 경우는 격렬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국주의계의 침략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고 자신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고 또 한 곳은 터키입니다. 터키의 에르도안도 유엔의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공통입니다. 모두가 미국의 군사력과 실행 의지는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노벨 수상자인 그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였던 야당의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왜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헌법적인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가 현직 부통령이니까 자동으로 권한대행이 되는 게 헌법상의 절차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헌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기존의 권력 구조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리게스가 마두로 정권의 2인자였고 군부나 관료, 경찰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면 혼란과 저항이 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이라는 조건을 단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도 마두로처럼 될 수 있다라는 압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마차도의 경우는 실질적인 권력 기반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은 있지만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군부나 관료를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 또 너무 독립적이고 이상주의적이라서 미국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정권의 공백기를 어떤 식으로 가야만 되겠느냐라는 것 또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성공으로 끝났지만 이 다음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로드리게스를 인정을 하면서 그 안정을 베네수엘라 차원에서의 안정을 유지를 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이 승인하는 선거를 통해서 친미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레짐 체인지 그게 관리 가능한 전환으로서 그 플래닝을 하나하나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베네수엘라가 이미 몇 년째 경제 붕괴 상태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 식량 부족이나 의료 시스템도 마비돼 있고 권력 공백기에 이게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도 좀 심각하고 이미 7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을 가능성도 높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라크 같은 경우도 그랬고 리비아도 독재자를 제거 후에 혼란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제 지금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마두로는 월요일인 오늘부터 뉴욕의 남부지방법원에 출석을 합니다. 혐의는 마약 테러 음모, 마약 밀매 음모, 무기 사용 음모입니다. 법무부는 마두로가
카르텔인 델 로스 솔레스라는 마약 조직의 수장이라고 주장하고 연간 250톤의 코카인, 수십억 달러의 규모가 미국으로 왔고 또 현직 국가 원수가 미국 법정에 서는 건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후에 37년 만이 됩니다. 노리에가도 마약 혐의로 17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가 만약에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이 재판은 최소한 2,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죄가 나오면 마약의 테러 음모죄는 최고 종신형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가 63세니까 사실상 종신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군부의 움직임입니다. 대통령이 미군에게 체포당하는 걸 보고도 군부가 지금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충성심에 금이 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란 사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이 이탈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도와줬던 게 가장 큰 성공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이렇게 국가 비상 상태에서 군의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번 베네수엘라에서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 구조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지상군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라크도 리비아도 독재자를 제거한 후에 혼란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몇 주, 몇 달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정권 교체의 위험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자를 제거하는 건 시작인 거고 그 다음이 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독재자를 제거했다는 그 이상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큽니다. 요새 같은 저택도 소용없었고 경호원 수백 명도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요한 투자처였고 1대1로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중국도 확인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년을 지금 끌고 있었는데 미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정밀 작전 능력의 격차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미국의 군사기술, 정보 능력, 그리고 실행 의지가 결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거셉니다. 크로스체크 들어가겠습니다. CNN이나 CBS 같은 언론은 이번 작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수도를 폭격을 하고 대통령을 납치한 건 명백한 침략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UN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인 피해입니다. 처음에 좀 피해가 한 40명 정도라고 나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됐고 80명으로 그 집계 숫자가 좀 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주민은 지붕이 날아갔다라고 증언을 했었고 과연 이게 정의로운 작전이냐라고 지금 CNN이나 CBS 같은 언론들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 동기에 대한 의심도 있습니다. 마약이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석유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실제로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가져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프레임을 씌우고는 있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게 다 전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진짜 큰 이유는 지정학적인 안보라고 보는 게 가장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유엔도 이전에 카리비안 해상 작전의 합법성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좀 갈리우는 의견들도 한번 보면 공화당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회의 승인 절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일부 고립주의 성향의 지지자들도 또 다른 정권의 교체에 또 개입하냐라고 하는 신중한 입장도 지금 보이고 있는 오늘의 이 미국 모습이 되고도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 작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비슷한 케이스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작전이 가장 비슷하죠. 당시에도 마약 혐의였고 하지만 그때는 한 3주가 걸렸고 수백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번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 작전도 파키스탄의 주권을 침해를 했지만 국제사회가 대체로 묵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두로 작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역사적인 좀 의미로 본다면 결국은 군사기술이나 정보력의 발전이 이런 작전을 좀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바라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는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부터 연방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2026년 새해 벽두를 열면서 세계는 미국의 군사력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이 작전이 라틴 아메리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